함께하면 됩니다. 야! 함께하면 됩니다. 백운기의 정어리 TV 함께하면 곧 100만 됩니다. 이야 사랑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갑시다. 함께하면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런 사실이 드러날까봐 조희대는 그렇게 입을 꾹 다물었고 판사 남편을 둔 나경원과 국민의힘은 그렇게 막아 세웠을까요? 국회 법사위원회가 어제 대법원 현장 국감을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조희대 일당이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을 결정하면서 종이로 된 기록으로 검토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밝혀낸 것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형사사건은 종이 기록으로 검토된 것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만약 전자문서로 검토했다면 법을 어긴 것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 기록으로 대법관들이 검토를 했다면 7만 쪽이 넘는 기록을 복사한 흔적이라도 그 증거를 내놓아야 하는데 대법원은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조희대 일당이 우르르 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역시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합니다. 진실의 가장 큰 친구는 시간입니다. 생방송 백운기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예, 여러분이 아주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주 극조생귤 올해 처음으로 수확한 햇귤인데요. 정어리머리 직접 제주도까지 가서 실제로 밭에서 귤도 따먹어 보고 귤밭 상태도 세세하게 살피고 해서 엄선한 귤입니다. 실제 가서 찍은 영상 아까 보셨지요?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들한테 좋은 상품 보내드리기 위해서 직접 두 발로 뛰는 정어리몰입니다. 나무에 달려있는 귤들이 싱싱해 보이죠. 이렇게 실제 상품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 산지에서 직송으로 보내드리는 겁니다. 상품이 안 좋을 수가 없죠. 5kg 한 박스에 가장 드시기 좋은 로얄과 크기로 선별해서 산지 직송으로 보내드리는데 가격이 19,900원에 무료 배송. 비타민을 그냥 집어넣는 거죠. 제철에 나온 과일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새콤달콤한 비타민 덩어리 극조생귤 드시고 건강도 챙기시고 활력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아주 좋아해 주시는 극조생귤 안진걸 소장님 드셔봐요. 맛 한번 소개해 주시고 우리 신유진 변호사님께서 멋지게 소개해 주실 겁니다. 네, 지금 수확 중인 감귤은 제주 극조생귤입니다. 이게 노지 감귤 중에서 가장 먼저 수확하는 첫 번째 감귤인데요. 이 껍질이 초록빛이 많이 남아 있어서 안 익은 귤처럼 보이지만 초록색이라서 어쨌든 우리 소장님도 드시기 전에는 이거 안 쉬어요? 그래서 약간 이게 꺼리셨잖아요. 그렇지만 막상 까드시고 나서는 맛있는데? 예, 향도 너무 향긋합니다. 그리고 이 조생귤, 이거를 보관하실 때 보관법도 따로 있는데요. 박스에 5kg의 박스로 배송이 되기 때문에 박스를 바로 개봉하셔야 돼요. 바로 개봉하셔가지고 물린 거 있는지 그런 건 다 골라내시고요. 그리고 나서 좀 다 이렇게 펼쳐가지고 이렇게 공기가 잘 통하는 곳에 보관하시면은 끝까지 맛있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원회가 대법원 현장 국감을 진행을 했는데요. 어제 찾아낸 것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내용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실 세 분 패널 소개합니다. 윤경업 퓨처미디어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신유진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지금 형사소송법상 형사사건은 종이 기록으로 검토를 하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물론 뭐 바람직한 건 아니죠. 이제 다 전자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사실은 법이 개정되기는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표 파기환송을 할 당시에는 그 법이 아직 시행되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신유진 변호사님? 네, 5월 1일부터 이 전자문서로 형사사건을 할 수 있는 시범법원이 이제 시행되고 있었는데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5월 1일에 대법원 선고가 났고 대법원은 그리고 그렇게 전자 기록으로 보는 그 시범 법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을 종이 기록으로 봤다면은 이거는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절차법을 위반한 이 종이 기록으로 보지 않은 위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밝혀야 됩니다. 그렇게 많은 기록을 어떻게 봤는지, 복사를 했는지, 종이로 봤는지, 전자문서로 봤는지, 전자문서로 봤다면 어떻게 봤는지, 로그인을 했는지, 7만 페이지 사건은 읽어봤는지, 이걸 답을 해라고 하는데 답은 안 하고 사법부 독립만 외쳐대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독립이 됩니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종이 기록이 아닌 것은 이거는 정확하게 편의적 보조적 부수장치에 불과하다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지난 15일 국회에서 발언했던 내용 들어보시죠. 그럼 이 사건의 효력이 있는 이제 원본 형사사건에서 기록은 이제 종이 기록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효력이 부여되는 것도 아닌 그야말로 이제 편의적 보조적인 부수적인 장치라는 말씀만. 지금 대법원 스스로도 종이 기록이 아닌 것은 편의적 부수적 장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윤영호 소장님? 글쎄 말입니다. 어저께 답변에서도 얼버무리면서 실제로 그랬죠. 연구관들이 뭐 종이 기록을 검토 점점점 이렇게. 중요한 건 어저께 현장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만 7만 쪽에 달하는 그거를 복사를 했느냐, 복사한 기록이 없다. 그러면 전자문서라도 로그인했느냐, 로그인한 기록도 없다. 이게 이제 어저께 이 두 차례에 걸친 국정감사에서 확실하게 규명이 된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걸 볼 시간이 있었다라는 거에 대한 말바꿈이 있었잖아요. 이제 지난 13일 국정감사의 첫날 와서 국회에서 벌어졌었던 그때 처음에는 불과 이틀 동안 다 볼 수 있었다. 뭐 굳이 보지 않고 뭐 판결문만으로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한 달 전, 33일 전이라고 그랬나요? 33일 전에 그걸 뭐 사실상 먼저 검토를 시작했다. 이런 군색한 답변을 했는데 하여튼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저는 탄핵 사유가 된다라는 탄핵 사유가 된다. 이걸 강력하게 앞으로 물고 늘어져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탄핵해야죠. 천대엽 발언도 계속 꼬여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렇게 저렇게 해명을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걸 빨리 그렇게 봤냐. 그러니까 뭐 지체 없이 제출 문서를 읽어서 그 내용을 숙지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또 뭐 요즘에는 형사 기록이 전부 전자 사본화가 돼서 이렇게 스캔해 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이게요 날짜도 안 맞아요. 3월 28일에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가 됐고 3월 31일 사흘 후죠. 기록관리재판부가 지정이 됐고 그다음에 천대엽 처장은 3월 28일부터 검토를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안진걸 소장님, 네. 3월 28일에는요 사건 기록 관리자조차 정해지기 전이었어요. 예. 지금 뭐 조희대도 그렇고 천대엽도 그렇고 다 그냥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오락가락 해명에 거짓을 타고 있구나, 매를 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종이 기록 문제는 이미 일찌감치 법원 공무원 노조에서 우리 직원들한테 알아보니까 지금 복사한 사람이 없다. 7만 장을 복사했으면 아마 직원들이 수십 명이 동원돼 갖고 나눠서 했을 거거든요. 그때 이미 확인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법원 공무원 노조부터 그다음에 일선 판사들까지 대법이 왜 이런 무리를 했는지 모르겠다. 불신은 자초에 따라 이건 법원 내부에서 지금 자꾸 왜 여당이 사법부 독립을 압박하느냐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정확히 팩트체크를 해드리면요. 법원 안에 판사들, 물론 다 나선 건 아닙니다만 일부 판사님들하고 그다음에 법원의 실무를 잘하는 법원의 공무원 직원들이 나서서 이것은 명백히 조희다 대법관들이 잘못을 했다. 우리가 복사를 한 적이 없다. 복사했다는 이야기를 못 들었다. 이 뭐가 이상하다라고 거기서부터 의문이 굉장히 증폭된 사건입니다. 결국은 종이 기록을 봐야 된다라는 법령상
규정마저도 어긴 것. 나머지 규정도 다 어겼지만 뭐 소부에서 2시간 만에 뺏어가 버린 것도 황당한 일이지만 오늘 그 세계이혼이라는 노소영 재판도 저는 전원합의체로 발전했더니 소부에서 마무리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뭐 엄청난 논쟁이 있는 재판도 소부에서 파기환송했는데 그건 상당히 검토를 했죠. 근데 분명히 이 재판도 소부에서 검토되고 있다 뺏어갔거든요. 그것까지 함께 조희대와 일부 대법관,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들만 딱 처음부터 편을 짜서 그냥 이재명을 죽이자 한 것이 다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일단 이제 조희대 직위원 탄핵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데 탄핵을 하려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한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이게 법을 어긴 거라고 한다면 이건 탄핵감이 충분합니다. 국회에서 서영교 의원이 이와 관련된 질의를 한 게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정보화 실장님, 이 기록은 언제 인계됐어요? 여러분이 보내준 자료에 4월 22일로 돼 있어요. 4월 22일 날 기록이 인계됐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기록 인계가 4월 22일로 기재된 건 맞습니다. 4월 22일 날 기록이 인계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소부에 배당된 게 그래서 4월 22일이고 전원합의체를 올린 게 4월 22일이고 4월 24일 날 표결했고 여러분은 볼 겨를이 있어요, 없어요, 대법관들이? 이거에 대해서 접근권이 들어가려면 접근권은 어떻게 해서 들어가요? 말씀해 보세요. 접근권은 어떻게 들어가요? 인계가 된 다음에 접근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종이 기록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사항이 오늘 왜 이렇게 거짓말들을 하는 겁니까, 법원은? 우리가 눈 가리고 앙호하는 줄 아세요? 몇 군데만 물어봐도 나오는데 공판 기록이 같이 있는지 수사 기록이 같이 있는지도 정확하게 확인 안 돼 있고 거기에 공판 기록과 그러면 수사 기록이 같이 들어 있습니까? 저희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 기록을 여기는 시스템 프로그램을 인용해서 모르겠다 그러고 우리 국장님은 모르겠다 그러고 처장님은 모르겠다 그러고 그리고 지금 얘기는 올라갔으면 누군가 눌러서 봤을 겁니다. 접근권은 그렇게 함부로 있어요? 아무나 들어가요? 그러니까 대법원 특히 이제 법원 쪽 일은 민간인 우리 일반 사람들이 잘 알기가 어렵죠. 뭐 민사 사건은 전자문서로 볼 수 있고 형사 사건은 종이로만 봐야 되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언제 알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니까 법원들이 지그들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줄 알아?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니까 진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신유진 네. 변호사님. 지금 대법원은 네. 전체적으로 하는 것 보면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을 앞에다 내걸고 국민들을 완전히 우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지금 전현희 의원께서도 이제 그거를 지적을 하면서 종이 기록에 대한 언급을 명확하게 했는데 사실상 이 형사사법 절차 전자문서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24년 10월 22일에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 법원에서는 전자기록으로도 볼 수가 있도록 하는 건데 5월 1일부터 그것이 시범 법원이 운영됐기 때문에 그 당시는 전혀 형사 기록을 전자소송으로 볼 수 있다, 전자문서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자들이 사실상 종이 기록을 했다면 복사부터가 말이 안 맞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봤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전자기록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박은정 의원이 전자기록을 만약에 그래 좋다 이거야. 종이 기록을 안 봤으면 전자기록이라도 봤으면 기록이라도 봤으면 그 로그 기록을 내놔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상 대법관들은 이 기록 전체를 확인하지 않고 재판을 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 조사하면서 국감을 통해서 더 확실하게 드러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어제 현장 국감을 갔는데 결국은 로그 기록을 확인을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습니다. 저 신동욱이나 나경원이나 뭐 대법원을 민주당 의원들이 뭐 휘젓고 다닌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 확인 못했어요. 그러니까 현장 국감이 필요한 게 바로 그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말씀하셨습니다만 타임라인상 사건이 접수되고 검찰이 상고 이유서 제출한 거는 4월 10일이니까 3월 27일에 사건 접수고요. 그리고 피고인의 답변서 제출이 4월 21일인데 그 하루 만인 4월 22일에 2부에 배당했다가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 가고 그리고 이틀 후에 판결이 나와버리는 이거는 뭐냐. 결국 파기환송으로 유죄를 다시
때리겠다고 처음부터 작심을 하고 갔다. 이제 이 추정 아니에요. 그거를 입증할 수 있는 게 이런 기록도 보지 않았다. 이거와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의 이제 결국은 어떻게 보면 고해성사여야 할 텐데 그 고해성사 불가능한 걸로 이미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탄핵밖에 안 된다는 건데 기록상 그렇답니다. 지금 이게 걸리는 게 35일인데 35일 만에 대법원 사건에 계류된 상고 사건 중에 결론이 난 게 1,800여 건이더라고요. 1,800여 건이 대부분 다 상고 기각이에요. 예. 딱 한 건만 딱 한 건 지금 파기환송 이거 2009년 이후에 지금 딱 유일한 한 건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정황만 봐도 숫자상으로 나타나는 정황만 봐도 이건 처음부터 작심을 하고 의도하고 결론을 정해놓고 밀어붙인 거다. 그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너무 쉽잖아요. 이제야 저는 복사 안 했거든요. 복사해서 책으로 나눠줬거나 그랬으면 벌써 공개했겠죠. 이렇게 엄청난 분량을 대법관에 다 나눠드렸습니다. 또는 최소한 뭐 해서 다 모여가지고 열람했었는데 없죠. 그다음에 그럼 로그인 전자기록 봤냐? 로그인 기록 공개 못 하잖아요. 안 본 겁니다. 이걸 어떻게 359 물량을 로그인으로 보는 것도 어렵겠죠. 이것도 몇십일은 걸릴 겁니다. 최소 몇백일은.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대법원 해명은 맞지가 않게 돼버린 겁니다. 분명히 그랬을 것 같습니다. 항소심 단계에서부터 항소심이 무죄를 할 것 같다. 성향상. 보안이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유죄 논리로 조희대와 윤석열을 따르는 극우 강경 대법관 일부와 그다음에 그 부하 신복인 연구관 일부가 유죄 논리 1심 판결에 의해서 그냥 써놓고 그것을 그냥 거의 도돌이표로 이렇게 발표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일반인이 형사소송법까지 어떻게 정확하게 알겠습니까? 아는 놈들이 잘 지켜야지요. 그런데 신유진 변호사님 만약에 기록을 검토하지 않고 판결하면 그건 법을 어기는 겁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이거는 당연히 법 위반이라고 봐야죠. 이게 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사건에 대해서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사건 기록을 확인하는 게 제일 1순위입니다. 그렇다면 사건 기록조차 확인하지 않고 판결을 내렸다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법관으로서의 뭐 직무유기 뭐 당연하고요. 그리고 이런 판결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어떤 불이익을 준 거잖아요. 이런 거 자체가 법 위반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안권웅님, 민주당은 말로만 하지 말고 특별재판부 빨리 만들어주세요. 당원들은 답답해 미치겠습니다. 보수형님 TV님, 사법부는 독립 외치기 전에 조희대한테 먼저 독립하고 사법부 독립을 외쳐라. 예, 슈퍼챗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전자 좋아하면 AI 판사 제도하면 되겠네요. 어느 날 갑자기 님이요. 정치 판검사들은 병풍 뒤에서 향냄새뿐이다. 사람들이 웃는다고 바닥 민심을 모른다고 그 양반들은 권위의식에 쩔어서 합니다. 지금요. 이번에 대법원이 말도 안 되는 짓으로 파기환송을 했는데 그 부분에 관한 진실이 점점 밝혀지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조희대가 대법원장을 그만두고 안 두고를 떠나서 차제에 정말 우리가 검찰이 얼마나 무도한 짓을 했는지 이제는 다 알게 됐지 않습니까? 아는 분들은 얘기합니다. 법원은 더한 놈들이라고. 이제 그 법원에 대해서 국민들이 준엄하게 심판을 내려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국회에 한인섭 서울대 법대 교수가 나와서 사법부를 질타한 내용이 있었는데 정말 공감할 만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사법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헌법 제7조에 가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잖아요. 봉사에 대해서 잘못했다면 책임을 묻는 것인데 봉사와 책임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사법부가 주권자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관 윤리 강령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관은 공평무사해야 된다는 거 하고 공정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제 5월 1일에 그 판결은 공정성을 의심받고 있어요. 해명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장이 이 자리에 와서 출석 자체가 너무 어려운 것이다. 이것이 너무 낡은 관념이에요. 사법부가 폐쇄적으로 하지 말고 국민 눈높이에서 하는 그 개혁안을 내놓고 국민을 설득해야지.
계속 기득권을 수구하고 방해하고 이런 방식으로 국민 주권의 사법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구구절절 참 옳은 말씀 아닙니까, 영경호 소장님? 그렇습 말입니다. 국민 주권의 사법부.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이라는 게 이번에 이게 도대체 정말 뭔가라는 거를 국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든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법부라는 게 정말 동떨어져서 자기들끼리만 이게 아니라는 거. 한번 거슬러 올라가면요. 왕조 시대에 왕이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걸 다 쥐고 있었을 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할 수도 있는 거죠. 이를테면 지금 대통령에게 부여되고 있는 사명권이라든지 또는 지금 사법부에 대해서는 별도의 이를테면 입법부나 행정부가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 왕조 시대의 제왕적인 군림을 했던 모든 걸 다 쥐는 이 전권을 휘두르는 이제 그거에 대한 일종의 반동적인 이제 그건데요. 이게 지금 왜곡돼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걸로 비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이제 사법부를 개혁할 시간입니다. 네. 말로는 사법부 독립하지만 그리고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저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국힘당이 막 난리치는 게요. 지금 나경원이 판사 출신이잖아요. 근데 네. 남편은 지금 춘천지방법원장이고 네. 나경원이 막 말리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알면서 그러는 거 아닌가. 뭐 법원의 하청업자 같아요. 그렇죠. 그 체육진흥원이 그래서 계열사 사장 가족이 나와가지고 회사 회장을 비호하는 그런 짓을 하면 어떡하냐. 나가달라고 했는데 정말 비유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아마 판사 출신들, 그 다음에 지금 현직 고위법관들, 그냥 아무래도 친하겠죠. 그쪽에 엘리트 기득권 네트워크도 있으니까, 커넥션도 있으니까. 이번에 조희대와 대법관들이 무리했다라고 속으로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기록도 복사가 안 됐지, 스캔도 안 됐지, 전자기록을 올라면 스캔이라도 했는데 스캔하는 적도 없지, 전자기록도 로그인 기록도 없지. 아이고 이재명이랑 대화를 낚으려면 일을 치밀하게 해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떡하냐고. 이제 속으로 그렇게 말하면서 그 범죄가 드러나면 그리고 윤석열, 한독수, 조희대 그리고 국힘당 일부의 커넥션이 들어가면 이건 국민으로부터 정말 천벌 맞아 죽을 일이니까 더 나서서 비호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그래서 수구 판사를 대표하는 나경원을 법사위 간사를 그렇게 길을 쓰고 시도하는 게 아닌가. 다 이제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보십시오. 검찰이 왜 그렇게 마음대로 했습니까? 우리가 권력을 쥐고 있으니까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아무도 우리를 벌 주지 못해. 이런 마음으로 검찰이 그동안 마음대로 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이 종말을 맞았죠. 법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차피 우리가 벌 주는 건데 영장 기각하는 거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윤석열, 김건희 왜 그렇게 무도한 짓을 했겠습니까? 내가 최고 권력자인데, 그리고 그 윤석열 무리들이 그렇게 내란에 깊이 가담을 했는데도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던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그런데 이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CCTV 영상, 그 영상을 모든 국민이 다 봤는데도 박성재 영장 기각한 놈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현재 척결해야 될 거죠. 오늘 아침에 이 진실의 시간에 대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진실은 시간이 친구다. 그런 말을 한 사람도 있는데요. 박노해 시인의 살아서 돌아온 자라는 시가 오늘 참 와닿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낭송해 드릴게요. 진실은 사과나무와 같아 진실이 무르익는 시간이 있다. 눈보라와 불볕과 폭풍우를 다 뚫고 나온 강인한 진실만이 향기로운 사과알로 붉게 빛나니 그러니 다 맞아라. 눈을 뜨고 견뎌내라. 고독하게 강인해라. 거짓은 유통기한이 있다. 음해와 비난은 한철이다. 절정에 달한 악은 실체를 드러낸다. 그대 아는가? 세상의 모든 거짓과 악이 총동원되었어도
끝까지 죽지 않고 살아 돌아온 자는 그 존재만으로도 저들의 공포인 것을. 진실은 사과나무와 같아 진실한 사람의 상처난 걸음마다 붉은 사과알이 향기롭게 익어오느니 자 이제 진실의 시간이다. 박노해 시인의 진실의 시간, 살아서 돌아온 자라는 시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오늘 아침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 존재만으로 저들에게 공포인 것을, 전 그 문장이 딱 와닿네요. 그 존재만으로 저들에게 공포가 되려면요,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잘못된 걸 질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란을 막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법부 개혁도 그 존재만으로 저들에게 공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생각하게 하네요. 네. 뭐 이재명 대통령이 떠오르기도 하지만 저는 본질적으로 우리 생각하고 뜻 있는 국민들 모두를 저들이 두려워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법부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거, 사법 권력의 창출 주체가 주권자라는 걸 뻔히 잘 아는 자들이 말로는 권력 독립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국민들로부터 독립해서 지 멋대로 하려는 거잖아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이. 그렇다면 국민들이 우리가 주인이라는 걸 똑똑히, 임명한 것도 국민이고 세금 주는 것도 국민이고 이 사법 서비스를 받는 것도 국민으로서 우리가 주인이라는 걸 강하게, 아주 강하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갈 텐데요. 무무님께서요 슈퍼챗 보내주셨습니다. 배성재가 아니고 박성재죠. 기각의 분노가 어제 범여당 의원님들의 법원 국감이 분노를 조금은 삭혀줬습니다. 더욱 강력하게 해주십시오. 김민서님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어느 날 갑자기님, 검사 기소 의견, 법관들 판결 전원 전수조사하면 됩니다. 수십 년 동안 썩어 빠졌기 때문입니다. 국민 알 권리 선물해 주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슈퍼챗 소개 못 해드리고 끝낸 분들이 있어요. 김박박디라라님 슈퍼챗 보내주셨고요. 아유, 이진숙 보냈는데 암덩어리 박정훈이 남았네. 얼마나 장동혁 체제에서 공천받고 싶으면 저렇게 굴까. 진짜 최민희 위원장 극한 직업이네요. 몸에서 살이 나오겠습니다. 무무님 어제도 슈퍼챗 보내주셨어요. 개혁은 힘 있을 때 해야 합니다. 개혁이 어떻게 조용히 할 수 있나요? 예, 뒤늦게 소개해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백혜령 경정은 우리가 여러 번 인터뷰를 했지요. 그 굳은 심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사건 제대로 수사하라고 이재명 대통령이 콕 집어서 백혜령 경정 동부지검에 파견을 했는데 뭔가 지금 처음부터 꼬입니다. 백혜령 경정 입장에서 보면 이해는 갑니다. 지금 그 합수부라고 만들어져 있지만 여기에 자기가 그동안에 수사를 해봤을 때 오히려 지금 가담해 있는 자들로 보이는 자들이 우글우글한데 어떻게 저기에서 내가 한다는 말이냐.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이제 총괄을 하고 있는데 여기 와서 이제 같이 일을 하면은 우리가 백희룡, 이문정 합쳐지면 환상의 콤비가 될 거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백희룡 경정 어제 첫날인데 첫날부터 연차 휴가를 내버리고 안 나가버려요. 과연 이게 이재명 대통령을 돕는 길일까? 물론 도우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빨리 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쉬움이 큽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오늘 패널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네. 제 의견은 뭐 지금 밝힐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백혜령 경정의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백혜령 경정의 행동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제 계속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뭐 국회에 나와서라든지 아니면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식으로 여기 이게 엄청난 뭐 말도 못하는 외압이 있었고 그 외압으로 인해서 이 마약 수사가 무마가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정말 큰 경종을 울리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끝에 결국 동부지검에서 마약 수사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그 수사가
이미 백혜련 경정 입장에서는 합수팀 자체가 불법 단체다라고 하면서 범죄자가 셀프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이제 동부지검에 가서 합류를 하라고 하니 또 동부지검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마약 수사 외압을 받은 피해자는 백혜련 경정이기 때문에 이 피해자가 직접 수사하는 것은 또 안 된다라는 입장으로 그런 부분에서 입장 차이가 조율되지 않으면서 백혜련 경정이 수사할 수 있는 팀을 별도로 꾸려주겠다까지 했는데 수사 인원이 5명이라고 하니까 백혜련 경정은 이렇게 해서는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거는 뭐 징계를 받는 그런 거냐 그런 것 때문에 수사 자체에 참여하는 것이 지금 의미가 없는 상황으로 계속해서 문제점을 온몸으로 제기하는 게 아닌가. 네. 안진걸 소장님 생각 한번 들어볼까요? 글쎄, 뭐 백혜련 경정이 그동안 잘해오셨는데 이번은 조금 아쉽다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주변에서는. 왜냐하면 본인 생각대로 수사팀을 다 안 꾸렸다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항의성으로 이제 연차를 내신 건데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수구 언론이라든지 한동훈 같은 자들만 신났잖아요. 지들끼리 쌈났다라고 이렇게. 근데 지금 국민들께서는 신속하면서도 안정된 내란 극복, 민생 경제 살리기 그리고 윤석열 정권에 있었던 이런 마약 게트 같은 악행을 철저히 밝혀줄 걸 원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우리끼리 싸움이 난다. 서로 간에 싸움이 난다. 그러면 굉장히 실망과 실증이 늘어나실 수가 있거든요. 똑같은 자들인가?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 논리는 임은정 검사장이라는 동부지검에서 마약이 어떻게 이렇게 유통됐는가. 그 부분은 철저히 수사하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수사 외압 부분은 당사자가 백혜련 경님 때 당사자 직접 수사하는 것은 모양새가 안 좋고 이해충도 오류가 있다. 이것은 또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납득할 만한 수준에서 사전 조율을 잘하고 수사팀도 5명이 적으면 좀 늘려서 그 두 가지 이렇게 분리하되 또 통합 수사에서 신을 내는 방향으로 잘 조율이 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들다는데 저는 뭐 오늘부터라도 그런 시도가 있어야 되고 백혜련 경정이 5명으로 도저히 안 된다라고 이렇게 애절에 호소를 하면 수사팀은 보통 그리고 이번 마약 수사 규모가 5명으로 안 될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도요. 뭐 25명까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사팀을 늘려주는 것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백혜련 경정이 오늘은 출근을 했어요. 출근길에 기자들한테 입장을 밝힌 게 있는데 백혜련 경정 발언을 듣고 윤경호 소장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임은정 지검장이랑은 좀 어떻게 소통하실 의향이세요? 소통하지 않습니다. 그 셀프 수사 논란으로 별도 수사팀 꾸려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은 애초에 수사권이 없습니다. 마약 게이트 외압 사건은 고위공직자들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검찰은 고위공직자 수사할 수 없습니다. 검찰 스스로도 수사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합수단은 구성과 과정이 위법하게 전혀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는 불법 단체입니다. 그런 곳에 제가 지금 출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직자로서 신념이 처음 흔들립니다. 윤경호 소장님 먼저 우리 그 댓글 중에 2가지만 제가 한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성각자님, 저것들이 공범들인데 공범들하고 1대 10으로 맞짱뜨라고요. 그건 조리돌림 당하다 얻어 터지는 짓일 뿐이죠. 반면에 청의검님은 제가 보기엔 백혜련이 독불장군 행세를 하고 있어요. 요즘 주위에서 띄워주니까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약간 비판적이에요. 이런 의견이 지금 막 엇갈리고 있습니다. 공직자로서는 저도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씀이냐. 영등경찰서 마약팀장으로 수사를 하다가 외압에 밀려서 좌천돼서 저 억울합니다. 윤석열 정권 시절에. 그때는 저렇게 언론에 나오고 각종 유튜브에 출연하고 폭로 또는 하소연 저는 뭐 괜찮았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외로운 투쟁을 했어요. 어떤 분들은 뭐 박정훈 대령하고 이렇게 견주어서까지 얘기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이미 정권이 바뀌었고 이재명 대통령이
너 가서 한번 해봐라라고 했잖아요. 어저께 오죽하면은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수사를 해서 뭔가를 입증을 해봐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는 아니죠. 제가 해보니까 역시 벽에 부딪혀서 이거 못하겠습니다. 그 단계라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기도 전부터 나는 이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공직자로서는 지금 경찰의 경정이라는 계급 그리고 지금 뭐 완장을 어찌됐든 차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더 저런 식으로 나가면요. 아, 왕자병 환자야? 뭐 이거 뭐 관종이야? 이런 이제 아까 우리 안진걸 소장님께서 같은 입장에 있었던 분들도 좀 혀를 찬다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지금은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이문정 검사장이 와서 수사 담당하세요. 그러나 외압은 따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니까 그게 이제 좀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 이 처리 과정, 이거 대처 과정을 보면서 우리의 이 수사 체계라는 것도 지금 단순히 검찰만 해체하고 중수청을 만들고 국가수사본부 또 따로 있고 경찰 따로 있고 공수처 따로 있고 이거 언젠가는 교통정리해야 되겠다. 미국처럼 예를 들어서 이런 대형 마약 사건이나 또는 뭐 연쇄살인 사건이나 또는 뭐 무슨 집단 죽음 이런 것들은 FBI라는 연방기관이 달려들어서 뭐 하도록 되어 있는 교통정리가 돼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만약에 그렇다면 검찰 따로 경찰 따로 뭐 국수본 따로 뭐 이것도 결국은 정리해야 될 문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나 거듭 되풀이되는 얘기입니다만 지금 백경정은 일을 해보기도 전에 저는 이거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장벽이 너무 쳐져 있습니다. 이런 얘기 지금 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풀어가야 좋을까요? 지금 분명히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방향은 아닌 것 같은데 이문정 검사도 그렇고 백혜령 경정도 얼마나 힘들게 오늘 있기까지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까? 서로 뜻을 합쳐서 뭔가 이 마약 게이트의 진실을 밝혀내야 될 텐데 백혜령 경정 말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 또 모든 합수단을 꾸려가야 되는 이문정 검사장의 입장도 이해는 가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검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투입하면 어떨까 싶은데 어때요? 특검을 또 만들면 이제 새로운 또 별도의 법으로 만드는 것인데 지금 수사 단계가 지금 이문정 검사는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동부지검에서 본인도 역시 색안경을 끼고 수사 상황을 이제 함께 지켜봤다고 하는데 처음에 오해가 오히려 미안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수사 팀원들을 이제 독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수사 상황이 지금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수사가 진척이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다만 이 부분이 전혀 공개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수사가 되고 있는지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백혜령 경정은 담당해야 될 일이 업무가 어느 정도인지 왜냐하면 백혜령 경정이 사실 밝혀내고자 하고 싶었던 거는 수사 외압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수사를 잘 하고 있었는데 덮었던 부분이지 그 유통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지금 이미 다 그 증거가 뭐 다 산일되고 했던 것을 지금 찾는 것보다도 외압을 오히려 밝히는데 자신이 적임자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이 좀 엉킨 것 같아요, 스텝이.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지금 아까 좀 전에 백혜령 경정도 나오면서 전혀 소통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데 소통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동부지검으로 출근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문정 지검장이 자신을 이제 더 이상 모욕하지 말아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소통이 일단 필요하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수사가 되고 있는지도 상황을 좀 브리핑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백경정의 입장을 이해하는 글이 더 많이 올라옵니다. 개몽꼰대님. 아무리 대통령의 배려라고 해도 조금이라도 백혜령 경정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1년 이상 불이익을 당하고 마약 수사에 대해서 조작과 외압을 주장해 왔는데 계란으로 파헤치기 상황이 되니까 얼마나 속이 썩었을까요? 거기다가 수사팀 내부에 외압과 조작에 동조한 자들이 포함되어 있으니 더 문제가 아닌가요? 이런 의견을 주셨어요. 지금 백혜령 경정이 그 합류하기를 꺼려하고 별도로 수사팀 25명 꾸려달라고 하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런 점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국민들께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검찰개혁 상징이 이문정과 마약 게이트 피해자의 상징인 백혜령 두 분이 지금 이렇게 막 충돌하는 모양새, 이건 최악의 모양새거든요. 이건 어떻게든 피해야 됩니다. 신희 변호사 말씀처럼
마음에 내키지 않는 상황이더라도 소통은 해 주셔야 됩니다. 그건 이문정 검사장님도 더 노력을 당연히 이문정 검사장님 더 노력을 해 주셔야 되고요. 백희룡 형님은 그동안 온갖 고초를 겪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이 마약 수사를 하다가 결국 제대로 못했잖아요. 관세청이라든지 또는 누가 얼마나 연루됐고 또 왜 인천지검에서 계속 압수영장이 기각이 됐고 검찰들은 왜 봐줬는지 이 부분은 백혜룡 경정님이 수사팀을 지금 5명이 아니라 뭐 10명이든 조금 더 늘려서 저는 당연히 더 수사를 계속 했다고 봅니다. 다만 그 상태에서 수사를 더 이상 못하려 외압을 당한 부분은 백혜룡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 직접 수사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무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사 외관의 공정성에도 또 우리가 조희대한테 지적하는 문제점이 똑같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그 부분만 일명 이문정 검사장 팀에서 또 별도로 그러니까 하다가 중단된 수사 정치검찰이나 윤석열 세력이 연루되어 있다고 의심되는 부분까지는 백혜룡 경정님이 수사팀을 확대해서 제대로 해나가게 보장해주고 그 과정에서 수사를 외압을 줬던 자들 거기 뭐 청와대, 영등포서장, 서울청장, 뭐 조병로 이런 사람들 다 연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은 별도의 팀 수사를 하면서 그 공정외관을 갖춘 다음에 신을 내면 어떨까 이런 고민이 좀 드네요. 저는 백혜룡 경정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겪어봤잖아요. 본인이 직접 수사 잘했다고 칭찬하던 놈이 갑자기 태도 돌변해가지고 덮으라고 하고. 그러니까 진실을 찾기 위해서 몸담았던 사람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건데 지금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라고 하는데 거기에 지금 내가 수사에서 잡아 넣어야 될 놈들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저는 너무 지나치다 뭐 이렇게 비판할 수는 있지만 이번에 그런 문제라도 확실하게 백혜룡 경정이 제기를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떤 새끼야? 어떤 놈이지? 이렇게 지금 볼 수 있는 그런 환기 효과는 충분히 거뒀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번에 최해병 특검이 공수처 압수수색했잖아요. 그거 왜 했는지 아십니까? 이종호 있잖아요. 이 이종호를 변호를 했던 자가 거기 공수처 부장검사를 한 거예요. 부장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랬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김건희 수사가 되고 이종호 수사가 되겠습니까? 짜고 해먹는 거죠. 그런데 이자가 국회에 나와서 나 이종호 잘 모른다 뭐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바로 이제 위증으로 공수처에 통보를 한 거죠. 그러면 공수처장이 이거 즉각 수사를 해야 돼요. 원래 규정에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소속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관련 자료와 함께 이를 대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죠, 신희준 변호사님. 잠시만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이렇게 범죄 혐의가 있으면 바로 관련 자료와 함께 대검에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이 돼 있는데 맞습니다. 이걸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직무유기 혐의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 이유로 지금 특검에서 공수처를 압수수색하고 직무유기로 오동훈 공수처장뿐만 아니라 이제 관련 가장 문제가 되는 이 송창진 이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해서 입건을 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문제가 이제 김기현 변호사도 여기 우리 정치1번지 출연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기현 변호사도 공익 제보자로서 이종호에 관련해서 이제 제보를 하러 공수처에 갔을 때 정말 너무 놀랬던 것이 이종호의 변호인인 사람이 아니 여기 공수처에서 이걸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에 너무 놀래서 이거는 수사가 제대로 갈 수가 없다. 그때도 문제 지적을 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문제 지적을 하면서도 공수처의 나머지 검사들은 또 열심히 하는 검사들도 있는데 그 검사가 이거를 부장이 잡고 있다. 그게 몇 부 검사냐부터 해갖고 얘기가 나왔던 것이 지금 밝혀진 것이 송창진 검사고요. 네네. 그 위증한 자가 송창진입니다. 공수처에 수사 2부장을 했는데 이자가 그걸 수사를 했다고 하더니 그때 당시에 아마 김기현 변호사가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때 위증했던 내용 한번 들어보시죠. 수사하시면서 이종호 씨 실체도 몰랐다고요? 전혀 몰랐습니다. 제가 차장 대행을 맡고 난 뒤에
그리고 올해 1월 29일 이후에 수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았고 저렇게 뻔뻔하게 얘기를 했던 놈이에요. 차장 대행이 예, 차장이. 그러니까 공수처가 할 차장이 때는 없을 때니까. 예, 차장이 없을 예. 때니까. 그러니까 부장검사가 차장 대행.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검찰 내 그 이너서클에서는 얼마나 웃고 있었겠습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저 어떻게 보면 엑스맨을 심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인 꼴인 거죠. 그 엑스맨이 누구를 위해서 일을 했겠느냐, 이제 이건데, 저는 단호한 조치를 당연히 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공수처장이라는 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압수수색 하라는데 이제 또 보수 매체들은 또 특검 오버한다, 공수처까지 압수수색하냐. 저런 짓이 지금 번연히 벌어지고 있으니까 백혜령 경장이 그걸 어떻게 믿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진걸 소장님. 당시 우리 김기현 검사님이 사설에서도 그렇고 공적 자리에서도 그렇고 방송에서도 기겁을 했던 게 저기 가지고 송창진이가 자기를 조사하니까 막 여기저기 그래서 문제제기를 많이 해갖고 널리 알려졌거든요. 그러니까 국익 제보를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종업 건 예. 관련해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건 완전히 호랑 야가리에다가 네. 갖다 줘버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혜령 경정님 입장에 서서 저희가 하니까 어쨌든 빨리 임은정 그다음에 그것을 서포트하는 어떤 법무부나 행안부 또는 경찰청 여기가 다 빨리 그러니까 이 지금 사태를 수습하고 봉합을 해서 백혜령 님이 요구하는 것 중에 수용이 가능한 것들을 좀 확대 수사팀이 좀 확대돼 가지고 정광석과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이걸 좀 보장하는 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특검을 말씀하셔서 제 의견은 그 처음에 이 마약 수사 얘기가 나왔을 때 용산 대통령실에서 관심이라고 얘기했기 네. 때문에 그다음에 또 들리는 바에 의하면 김건희 일가 특히 김건희의 오빠 동생 뭐 이런 자들이 또 거론이 됐잖아요. 그래서 16개 수사 대상을 쥐고 있는 김건희 특검에서 결국 이걸 나중에 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법을 더 개정을 해서 범위를 확대하고 기한을 연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덥석 가져갈 수 있을 만큼의 기초조사가 지금 덜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는 임은정 검사장 팀이나 백혜령 경정 팀이 그 기초수사를 빨리 해서 이걸 김건희 특검에 이첩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연결고리가 확보가 돼야 되니까 그렇게 한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검법도 제정해야 되고 시간 걸리고 여야 합의해야 되고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 김건희 특검에서 이걸 맡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걸 위해서는 지금 말만 하지 말고 빨리 행동으로 보여주시라, 그런 의미입니다. 백혜령 경정에게는 이제 그 정도 하고 다시 오동훈으로 돌아가가지고 예. 오동훈 공수처장 일 잘못하는 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아주 살다 나 저렇게 일 못하고 물렁물렁하고 무능한 사람 못 봤어요. 저래가지고 어떻게 그 판사를 하고 저 공수처장까지 갔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 직무유기 공수처장 가가지고 이 사람이 한 일이 뭐가 있어요? 한번 꼽아보세요. 뭐 사실상 다 모두가 공수처에 대해서 뭐 일을 제대로 하고 있냐 뭐 그런 얘기가 많을 때 유일하게 한 건은 그거죠. 이제 윤석열을 체포해서 나온 것. 그게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 시절에 지금 가장 공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희가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그 송창진 검사가 그 순직해병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공수처에서 이런 일이 있는 거에 대해서 외부적으로 이렇게 말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공수처장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뭐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여기서는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공수처가 힘든 시절에는 뭐 총 정원 25명 중에 15명만 있었고 아무도 공수처 검사로 지원하지 않는 상황,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러면 내부에서는 반드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그거를 그냥 뭉개고 그냥 넘어간다. 이렇게 되는 것이 지금 와서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일들이 도처에서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공수처 내부에 저런 엑스맨 완전 뿌락치 간첩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아니 지가 이종호 변호를 해놓고 이종호 관련된 정보를 딱 이렇게 입수하면 그걸 어떻게 수사를 합니까?
그리고 이제 맞습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아마 이제 법원이 제일 늦는데 그렇게 늦는 놈이 그렇게 빨리 또 어떻게 파기환송을 했는지도 참 미스터리죠. 그리고 검사들도 지금 이제 막 내부에서 엄청난 폭풍이 몰아치고 있어요. 쿠팡 자회사 관련해서 이번에 그 검사가 국회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소연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그 윤석열 정권을 전후해서 벌어진 저는 뭐 최근에 우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제도 다 비슷한 맥락인데 기강이 회의돼 있을 뿐만 아니라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무능하거나 아니면 윤석열에서 임명된 자들이 그리고 원래 우리가 좋아하는 말이 공짜리 좋아하는 말이 특히 불편부당한 자세를 강조합니다. 그랬더니 불법 부당한 짓만 저지른 거죠. 오동훈 공처장이 윤석열에서 임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위헌 불법으로 규정하고 체포 시도를 한 거 그리고 국민들이 힘 실어주고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최병 사건이라는 정말 범국민적 그 슬픈 사안을 이렇게 무능하고 물렁하고 직무유기까지 했다. 그러면 이걸 봐주면 이재명 정부에서도 이런 공직자들이 윤석열 때 임명됐는데 대충 이재명 정부에 이렇게 숙이는 척하면서 기강회의하고 불편부당한 게 아니라 불법부당한 짓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정권의 지지율도 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검이 오동훈 공처장이 고생을 한 거 있다 하더라도 압수하고 피의자를 입건한 거 너무 잘한 거죠. 이런 자세로 지금 정리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때 임명된 자들이 곳곳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뭐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몰아내는 건 쉽지 않지만 이렇게 명백히 불편부당이라 했더니 불법부당한 짓을 저지른 자들에 대해서는 치밀하게 정리를 해나가야 된다. 신속하게. 엄밀히 따지면 이 송 부장검사에 대한 감독 관리 뭐 이거 하나로 과연 그럴 수 있느냐라고 반론을 제기한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오동훈 공수처장을 이번 기회에 저는 교체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임기가 있죠. 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체가 아니고 지가 그만둬야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 뭐 해임이나 뭐 이런 걸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본인이 그만두고 왜 그러냐면요.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라는 조직의 권위 그리고 공수처라는 게 아까 말씀드린 지금 검찰, 경찰, 뭐 국가수사본부 그리고 또 새로 이제 생긴 겁니다만 중수청 뭐 이런 여러 이 수사기관들과의 이 관계에서 이게 완전히 땅에 떨어질 수 있는 지금 빌미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무시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사법개혁에서 공수처라는 게 갖는 상징성이라는 거 분명히 있잖아요. 저는 뭐 기소권을 어찌됐든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걸 그래도 공수처가 조금이라도 가져갔을 때 그때 저는 사법개혁의 단초가 조금이라도 열렸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스스로 재발등을 찍기 시작하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오동훈 개인의 무슨 명예 이게 아닙니다. 공수처라는 기관이 앞으로 존립하기 위해서는 이번 기회에 뭔가 좀 조치가 취해져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를 쇄신 발전시키려면 오동훈이 자진 사퇴해야죠. 고위공직자들의 불법과 비리를 엄단하겠다 했는데 본인이 지금 불법 비리로 연루돼가지고 피의자가 돼버렸거든요. 압수까지.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지고 사퇴해서 다만 공수처에는 힘을 더 실어달라. 제 잘못은 제가 안고 가겠다. 이렇게 해야지 공수처에게 발전도 있고 이재명 정부에도 보탬도 되죠. 새로운 시대 꼭 정부에 보탬이 안 되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 국민주권 시대에 보탬이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그 문진석 부장검사 어제 국회에서 눈물의 증언을 한 걸 한번 보실 텐데요. 그 사건은 여러분 잘 아시죠? 엄희준인가? 엄희준입니다. 이 부천지검장 부천지검장도 엄희준입니다. 예, 엄희준. 이자가 지금 윤석열 핵심 증거를 누락을 시킨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야말로 양심 고백을 한 거지요. 문지석 부장검사 국회 눈물의 증언 한번 보시죠. 저는 저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 속을 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제 확실하게 드러난 것 같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쿠팡 노동자들의 퇴직금 이렇게 받게 해주려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잘못했던 사람들 벌하려고 하는데 저렇게 외압을 행사해서 야, 너 내가 잘하는데 봐줘야지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지금 검찰, 법원, 군 모든 부처에 올바른 생각을 갖고 올바른 의지를 갖고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절망하면서 그 불의한 것에 맞서서 무릎이 꺾여버린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부디 저런 사람들이 제대로 되고 정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우리가 그거 하려고 그 애를 쓴 거 아닌가. 저는 저 눈물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드네요. 저 문지석 부장검사라는 현직 검사 신분에 정말 너무나 어려운 결단을, 너무나 어려운 싸움을 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본인이 함께 일했던 바로 위에 상급자 두 사람에 대한 이 일종의 고발을 한 거잖아요. 그건데 이제 정말 저런 그 양심 고백이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으면요. 그래서 그 당사자들, 아까 부적절한 행동을 한 공무원이 있다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누구를 지칭하겠습니까? 그게 제대로 시정이 되지 않으면 정의가 바로 서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사후 처리도 정말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지 쿠팡이 그 해당 노동자들에게 규정을 바꿔가지고 200만 원이라도 지급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저는 이게 제대로 간 거다. 물론 그건 제대로 간 거죠. 그러나 그 이면에 어떤 커넥션으로 엄희준이라는 자가 또 김동희라는 자가 현직에 있으면서 여전히 또 앞으로 큰 소리 치는 자리에 또 갈지 않을까. 그런 자들은 또 똑같은 짓을 또 할 거란 말이죠. 거기에는 또 김앤장이라는 커넥션이 또 존재하고 있고요. 쿠팡의 대표를 하고 있는 강한승 대표가 김앤장 출신 변호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커넥션들이 작동이 된 건데, 하여튼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저 문 부장검사의 용단에 저는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재명 정권 5년에 어떻게 모든 걸 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얘기하셨지만 이 어마어마한 배우의 김앤장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5년에 어떻게 김앤장까지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국민들이 함께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저렇게 억울한 눈물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님, 국민들이 저런 사람들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게 격려해 주셨는데요. 근데요, 안진걸 소장님, 저런 그 문지석 검사 같이 이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조직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저 새끼 또라이야. 까라면 까야지. 지 혼자 잘났어.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벌써 본인도 저는 이 정말 그 통화의 눈물이잖아요. 이 사건이 정말 여러분 우리 사회 문제점, 윤석열 정치검찰의 문제점이 모두 집약되는 사건입니다. 쿠팡의 뭐 불법 부당한 노비, 거기에 김앤장의 결탁, 그 다음에 검사 출신들이 김앤장만 결탁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아예 정치검사 출신들이 KT에도 가 있고요. 쿠팡의 경영질도 장악을 합니다. 뭐 오늘까지는 아니지만. 아니 정치검사 출신들이 왜 갑니까? 아 당연히 김앤장, 윤석열 정권, 김건희한테 로비하고 짬짬이 하려고 그 사람들 부사장 시키고 막 이런 거잖아. 사장까지 된, 심지어 사장까지, 정치검사 사장까지 됩니다. 아무 전문성 능력도 없는 자들이. 그런 상태에서 정말 일용직 노동자들 2년, 3년, 그 1년 조금 넘어서 이제 퇴직금 받으면 1년 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이고 막 150만, 이제 요즘 최저임금 200만 원이니까 이제 한 달치 월급이 나니까 200만 원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아까 그 검사님이 그걸로 우시잖아. 200만 원 그걸 받게 해줘야 되는, 그걸 쿠팡이 안 주려고 그런 짓을 했다. 근데 엄희준, 김동희, 특히 엄희준 여러분, 윤석열에서 정치검찰 조작 사건 가장 많이 주도한 자입니다. 검찰개혁이 민생과 노동과 상관없다는 분들이 이 사건을 보고 깨달아야 됩니다. 아니구나. 정치검찰, 조작검찰들이 가서 재벌들과 슈퍼리치들 관련된 사건도, 김앤장 관련된 사건도 다 조작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게 이번에 정말 압축이 잘 드러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저도 뭐 문지석 부장검사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 번의 통안의 눈물로
열심히 일선에서 열심히 일하는 검사도 있구나 그런 생각도 가지도 않습니다. 하도 나쁜 놈들이 많기 때문에요. 하지만 그래도 극소수라도 괜찮은 검사가 있는데 그걸 조직에서 나쁘게 본다는 말이 제일 가슴이 아프잖아요. 에라이 나쁜 놈들아. 어미준과 김동희가 100% 잘못한 거 맞는데 쿠팡이 100% 잘못한 거 맞는데 그래도 문진석 편은 안 나더라도 검사들은 최소한 그냥 검찰청은 최소한 문진석 욕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이런 사람 또 지켜줘야죠. 예, 기소청 가서도 중책을 맡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어미준, 김동희 검사가 지금 공수처에 고발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직권남용 그리고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지시 그리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인데요. 지금 저기서 나온 말 중에도 어미준, 이 김동희만 문제가 아니라 대검에서 한 소리 할 텐데요라는 말이 있지 않았습니까? 압수수색 영장 냈다고 하니까 대검에서 한 소리 할 텐데요라는 것은 대검에서도 신경 쓰고 있다. 그렇다면은 쿠팡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대검에서부터 다 봐주기로 약속이 된 건데 당신 그거 깬 거야? 당신이 압수수색 영장 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사건에서 증거를 빼돌리고 중요한 거 기소할 수 있는 거를 빼돌린 이 어미준, 이 김동희 검사가 아니라 대검에서는 이 문지석 검사를 감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내부의 잘못된 일을 지적한 사람을 오히려 내부에서 감찰을 해서 이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 혹시라도 뭐 하나 티끌이라도 틈이 있다면 흠이 있다면 이거를 잡아가지고 이 사람을 보내야겠다. 그런 마음으로 감찰을 하는 중이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 때문에 본인의 어떤 지금까지 처신 중에 부적절한 행실이 감찰로 통해서 드러난다면 본인을 포함해서도 처벌을 받겠다라는 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모든 직을 걸고 사실은 그 내부 고발을 한 거죠. 이렇게 요 김 차장 검사가 이렇게도 말했다잖아요. 무혐의가 명백한 사건을 다른 층에서 다 무혐의. 이건 아예 윤석열과 김건희 정권과 쿠팡과 대검의 주요 간부들이 전부 다 완전히 짜고 그냥 200만 원 그 한 달 월급 그거 안 받으면 큰일 나는 분들한테 그분들을 짓밟고 수천 명의 쿠팡 노동자들 퇴직금 받을 사람들을 짓밟고 떼돈을 벌고 있는 쿠팡 편의 세계로 작정을 한 겁니다. 여러분 검찰은 이러니까 해체해야 마땅하는 것입니다. 그냥 정치검찰 조작 사건만 있는 거 아닙니다. 저는 이 쿠팡 사건하고 최근에 기동민 이수진이 무죄 받은 사건 이 두 가지는 국민의 설득이 굉장히 높습니다. 너무너무 어이없는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국민에 좀 더 널리 우리가 알릴 필요가 있다. 어미준이나 김동희가 저런 자리에 계속 있으면 또 똑같은 짓을 저질 겁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24년에 민주당이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안을 올렸거든요. 그중에 들어있던 게 어미준이었습니다. 당시에는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두 번째 기소, 한만호라는 기업인 이자가 뇌물을 줬다라는 그 거짓 증언을 다른 재소자들을 불러서 연습까지 시켜가면서 협박과 회유 이걸로 조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불사하는 자인데 이번에 쿠팡에 가서도 또 증거 바꿨죠. 또 직권남용, 외압 온갖 짓을 또 판박이처럼 그대로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자들이 또 그 자리에 비슷한 자리에 또 있으면 똑같은 짓을 또 되풀이할 거라 이거죠. 미소 이마트 주차트님. 어미준 같은 놈 어미 다스려 주세요. 어미. 착한 악마님. 쿠팡 나쁜 놈들. 저도 퇴직할 때 연차 수당 급여에서 다 공제하고 산재 처리도 거부하고.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증언하는 사람을 또라이라고 하면 그 조직이 썩은 겁니다. 진짜 또라이는 누군지 아십니까? 지금 캄보디아에 한국인 범죄 피해 사례가 잇따르니까 일단 대응반도 지금 가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 이자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 캄보디아에 전쟁을 선포해야 된다고. 머리가 아파버리네. 좀 쉬었다 갑시다. 웬만하면 제가 참 말하죠. 미친놈 아닙니까? 미친 자죠, 미친 자.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합니까? 아니 예를 들면 캄보디아 정권이 대한민국을 쳐들어왔다거나 아니면 침범한다거나
그럴 때나 할 수 있는 조치죠. 심지어 그런 조치가 있어도 예를 들면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끝까지 찾아보고 그래야 우리 군인들이 누구라도 다치지 않고 죽지 않을 테니까. 이건 지금 물론 캄보디아 정권의 무능과 부패가 연루가 되어 있는 것으로는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타겟을 해야지. 그리고 지금 일단 우리 국민들 구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줘야지. 그냥 마구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이런 자가 최고위원이라는 것도 너무 황당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캄보디아에서는 이제 경찰 주재관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던 것이 2024년도까지 늘려달라고 네.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일절 듣지 않았던 것이 윤석열 정부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렇게 범죄 발생률도 사실 2022년까지는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근데 2023년도, 2024년도에 아주 급증을 합니다. 이렇게 급증하는데도 캄보디아에 아무런 이런 대책이라든지 그런 마련을 하지 않았던 것이 윤석열인데 이번에 이렇게 구조가 되면서 사건이 크게 국민 여러분들께 알려지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김민수란 자는 자신이 속한 정당이 그렇게 그동안에 캄보디아의 주재관이라든지 늘려달라고 했을 때 무시하고, 캄보디아의 범죄가 급증할 때, 캄보디아 내에서 일어나는 한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급증할 때도 완전히 무시로 일관했던 그런 정당 출신인데 이제 와서 캄보디아 범죄 세력이 한국에 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또 한 번 여기다가 또 중국인 비자까지 엮어서 중국인 무비자 입국 중단하라고 하는데, 중국인 무비자 입국은요 단체 관광객들에 한해서만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 캄보디아 범죄 세력이랑 중국인 무비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피해자들이 계속 이제 속출하고 있고 또 베트남 쪽에서 30대 여성이 숨진 채로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도대체 그 대사관이라고 하는 자들이 뭐를 했는지 몇 차례 이렇게 제가 최근에 보도된 걸 보니까 탈출을 했어요. 11층에서 탈출했는데 살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어찌어찌해서 대사관을 찾아갔는데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토요일인가? 주말이니까 월요일날 오세요.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윤경호 소장님도 특파원 하셨고 이제 저도 특파원 했는데 워싱턴 특파원 하셨죠. 예. 워싱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대사관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엘리트들 아닙니까? 물론 대사관 나간 사람들이 그렇지만, 근데 거기는 이제 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고위공직으로도 이렇게 진출하고 이렇게 할 거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는데, 조금 이렇게 B급이라든지 또 한가한 지역에 있는 대사관에 나가 있는 공무원들은 제가 보기에는 그건 다 세금 버러지들이에요. 완전히 대사부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국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 게 보이질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영사 업무라는 거를 구분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사관이 없고 영사관만 운영하는 해외 공간들도 많이 있죠. 왜 그럽니까? 우리 국민을 그 나라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위급한 상황이든 또는 다른 불편함이 있을 때든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외교부의 직원들이 나 영사 업무 담당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 소관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거 옛날에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근데 지금은 절대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왜? 세금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정부의 할 일을 본인이 한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토요일에 연락을 했기 때문에 월요일에 오세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일이 터져야 재외 공간에서의 근무 자세, 기강 확립, 또 이런 사발통문이 돌고 제발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정권 문제하고 상관이 없는 그렇죠.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정권과 상관없이 외교부와 해외 우리 공간의 문제점이 누적돼 있다면 그건 윤석열 정권 탓맛으로 몰 필요도 없이 우리 이재명 정권이 무한 책임의 자세로 대대적인 개혁과 개선과 보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은 야당이 뭐라 하든지 간에 국민 구조 갖고 오는 건 우리 이재명 정권의 책임입니다.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이 김민수 이런 자가 너무 나쁜 게 신 변호사님도 지적해 주신
이전에 이미 그 코리안 그 인터폴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 계속 소통을 했는데 외삭과 인력이나 권한 늘려달라. 예산 늘려달라. 그 다음에 캄보디아뿐만 아니라 동남아의 범죄가 계속 늘어나니까 코리안 데스크 설치를 늘리고 주재원도 주재경찰도 늘려달라. 이걸 다 경찰 내에서 뜻 있는 사람들이 경찰 안팎에서 했습니다. 이게 계속 묵살된 게 그놈의 윤석열은 어디다 돈 쓰려고 그랬는지 뭐 막 이상한 데 돈은 다 쓰면서 캄보디아 ODA 막 늘리고 뭐 우크라이나에 뭐 떼돈을 막 쓰면서 2023, 2004년인데 그게 전부 다 묵살된 역사가 있습니다. 최소한 이런 팩트에 기반하면요. 김문수 같은 자는 무릎 꿇고 석고 대제부터 해야죠. 근데 왜 이렇게 교발을 하느냐 여러분. 마치 윤석열은 아무 문제가 없고 다 이 모든 게 이재명의 무능이다. 선전포고를 안 하고 있다. 이재명의 책임이다. 중국인을 냅두고 있다. 이렇게 나경원 그 국민의힘 내내 아니 그거 극단 가짜뉴스 블록이 형성이 됐더구만요. 요즘 보니까 주진우까지 해가지고 장동혁이 이제 그 사람들만 또 띄워주는 거죠. 신이 났어요. 이 자들에 대해서 정말 저희가 전면적인 투쟁과 팩트체크에 한번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정부합동대응단이 캄보디아에 도착했는데요. 이게 지금 그쪽에 있는 우리 한국인들이 다 피해자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또 불러 들여가가지고 뭐 나쁜 짓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신유진 변호사님 네. 지금 구금돼 있는 한국인이 80명인데 네. 또 귀국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성락 안보실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전부 다 피해자로만 볼 수가 없고 이분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한국에서도 수사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뭐 오기를 거부한다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의 동의 여부가 게재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기 싫다고 하더라도 다 전원 일단 한국으로 다 데리고 와서 예. 조사를 통해서 피해자인지 아니면 범죄의 가담 정도가 어떠한지 이런 거를 가려내겠다라고 어제 위성락 실장이 또 이야기한 바와 같이 예. 이 사람들이 거부한다고 뭐 안 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선전포고라는 게 더더욱 말이 안 됩니다. 이게 한국인 우리는 이제 피해자들 중심으로 당연히 생각하고 이들을 구조하는데 총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경찰이 가고 더 많은 행정가들이 가고 더 많은 뭐 민주당도 갔잖아요. 가고 막 촉구도 하고 호소도 하고 이런 건 너무 좋습니다. 잘하는 겁니다. 우리 박수 받아야죠. 근데 귀국 거부자만 있는 게 아니라요. 한국 유인책들도 다수가 확보되어 연루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현지의 교민들 대부분 안 그랬지만 극소수 일부 우리가 이제 드라마 같은 데 본 것처럼 협조자가 있고요. 또 재입국자까지 있습니다. 가서 내가 범죄 능통해갖고 재입국에서 떼돈을 벌라. 이게 복잡하거든요. 이런 문제들은요. 그리고 캄보디아인들만 다 연루되어 있는 게 아니고 또 중국인들이 일부 와가지고 중국도 좀 그런 건 더 단속 잘해야 되는데요. 괜히 이런 것들이 또 일파만파돼서 마치 중국만 나쁜 나라로 중국인은 나쁜 것으로 이렇게 또 중국 당국도 입장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가만두지 않겠다. 우리 사회주의 중국을 이어받는 놈들. 그래서 한국인들한테 좀 그 중국인에 의해서 희생된 한국인들 좀 위로도 하고 좀 사과도 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게 좀 복합적인. 그러니까 근데 거기다 선전포고하면 되겠습니까? 저는 김민수의 논리가 혐중 그렇죠. 이 조장하기 위해 네,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요즘 뭐 명동이라든지 아니면 뭐 대림동이라든지 쫓아다니면서 정말 극악무도한 표현들 막 동원해 가지고 혐중 이 분위기 일부러 끌어내는 극우 집단들의 연결고리가 김민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캄보디아 사태를 지금 혐중으로 끌고 가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걸로 보여요. 이번에 캄보디아가 이렇게 이제 범죄 원상이 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서 우리가 이제 여행도 경보를 내리고 가지 마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국하고 이번에는 좀 협조를 해서 네. 뭔가 밝혀내야 될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고 사실상 이 캄보디아에 왜 이렇게 갑자기 우리나라 청년들이 가서 범죄에 연루가 됐나, 왜 혹해서, 그러니까 피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캄보디아에 가서 잠깐 일하면 돈을 벌 수가 있대, 아니면은 캄보디아에 가면은 좋은 돈벌이가 있대, 라고 혹한 그런 과정 중에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윤석열 정부 당시에 캄보디아 ODA 관련해서 캄보디아 굉장히 뭐 교류가 많고 사이가 좋은 것처럼 네. 홍보가 많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진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캄보디아에 가면은 그런 좋은 일 때문에 일자리가 있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대. 이런 생각까지 좀 더 확대돼서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까지 들고 실제로 김건희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이제 그 사실상 거의 뭐 중학생 정도 되는 아이를 안고 사진 찍고 이렇게 홍보하면서 캄보디아에 한국과 많은 교류가 있으니 가도 안전하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더 많이 유인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저는 좀 많이 듭니다. 그다음에 맞습니다. 이제 캄보디아 ODA 뭐 통일교하고 유착국가에 나오는데 윤석열 김건희가 이제 캄보디아를 본인들의 지지율을 띄우고 마치 오드리 헵번 이미지까지 연출하는데 악용을 하면서 캄보디아에 대한 환상 같은 걸 더 부추긴 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재명 정부 정말 유능하게 중국,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이랑 연합작전으로 선전포고를 할 게 아니라요. 연합작전에서 일망타진하고 싹 다 뭐 범죄에 연루된 한국인은 귀국시켜서 처벌하고 피해자들이거나 또는 실수로 가담한 자들은 얼른 또 우리가 구출해서 한국에 데리고 오고 그리고 합동작전을 펼쳐갖고 일망타진해야죠. 자, 한 가지만 더 짚어보지요. 오늘 2부에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 출연인데요. 국회 법사위원회가 계속되고 있어서 조금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곧 도착하실 것 같은데 도착 전에 김건희의 또 다른 육성이 공개가 됐지요. 도이치 수익 40% 2억 7천 뭐 이거 40% 나눠준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죠. 김건희는 지금 계속 재판에 나와서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거 그 40% 이건 처음 나온 거죠? 일단은 이것에 대해서는 JTBC가 8월 8일에 보도를 했는데 육성이 나온 게 재판에서 처음 등장한 겁니다. 보도는 한번 나왔었어요. 예, 보도는 이제 8월 8일에 그래서 나왔습니다. 그 돈을 찾았다는 것도 나오고 그랬죠.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구체적인 내용이 법원을 통해서 점점 드러나고 있는데 이렇게 상세하게 6대 4로 나눈다는 게 뭡니까? 이게 큰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6대 4로 나눈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주가 조작에 이건 단순히 공범이 아니고요. 주가 조작의 핵심 중에 핵심 멤버다. 이게 몸통이다. 전 김건희가 주가 조작의 몸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저기 보십시오. 지금 미래에셋 직원이 25억 7,700만 원 여기서 또 쉐어를 나누는 것이냐? 내가 40%를 주기로 했다. 아우, 2억 7천만 원 줘야 돼. 이러면서 2억 7천만 원. 왜 이렇게 크게 줍니까? 이거는 주가 조작을 통해서 큰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크게 40%라는 수수료. 이게 수수료가 말이 안 되는 수수료거든요. 이런 거를 주는 거죠. 김건희는 몸통이었다. 저건 수수료가 아니고 윤경호 소장님 저쪽 용어로 반띵이죠. 반띵이죠. 맞습니다. 저거는 뭐 공범이 아니라 그렇죠. 공범이죠. 그러니까 근데 저런 녹취가 처음에 최초 검찰의 수사 단계에서는 고스란히 외면됐잖아요. 아니 뭐 압수수색을 했어야 녹취가 확보가 될 거고 아마 눈에 띌까봐 야야야 치워놔 이랬을지도 오히려 모르겠어요. 그랬을지도 모르죠. 맞습니다. 미래에셋 거기는 절대 거기는 압수수색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쿠팡에 압수수색 가면 안 된다 알잖아요. 미래에셋에 가면 압수수색하면 안 된다. 그거를 명확하게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셋에서 압수수색하니까 이게 바로 나오는 육성들인데 이거를 모른 척하고 그냥 무혐의 불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김건희가 그 YTN 기자한테 협박한 것도 밝혀졌잖아요. 왜 그때 공개 안 되고 이제서야 공개됐냐는 것은 너무 아쉽고 저는 오히려 진상조사 필요하다고 보지만 거기서도 김건희 거침없는 행태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야 너는 조작 안 했어? 이력 조작 안 했어로 오히려 큰 소리 치잖아요. 잔고 조작, 주가 조작, 도로 조작, 경력 조작, 논문 조작, 뭐 인생 조작, 얼굴 조작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얼굴 조작이요? 그냥 이제 지나친 성형 중도를 말하는 겁니다. 성형은 할 수 있지만. 예. 그래서 이 주가 조작도 본인이 주도해놓고 범죄라는 생각도 없는 거예요. 이게 사이버 쪽 사람들이 그랬다면 사이버 쪽 사람들이 뭡니까? 사이버 공간에서 주가 조작은 다 사이버에서 하니까 사이버에서 조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수수료를 주고 또 40% 주고 이렇게 약정하니까 작전 세력들도 뜯어먹으려고 이제 반띵하려고 작정한 거죠, 서로. 정확하게 드러난 녹취입니다. 빵끝님 이제는 할 욕도 없다. 아는 욕이 더 없다. 예, 오늘 1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